모시기 힘들었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실리콘밸리를 자주 왔다 갔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음성 인식 관련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애플에 인수가 되어서 애플에 입사를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계실 때 가장 신경을 쓰셨던 인수가 시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인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여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팀 쿡 CEO는 화면에서 보는 그대로세요. 애플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한 7, 8명이 계세요. 그런데 애플을 떠나신 분들은 스티브 잡스 한 명밖에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수장들은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가 애플을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용자가 외면하면 우리는 망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WWDC. 네. 이게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해석한 AI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AI를 이용한 어떤 키워드 테마. 그러나 역시 애플은 애플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AI 플러스 X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런데 AI가 지수가 되어야만 세상이 바뀌고 플러스나 곱하기로는 도저히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보여준 게 X의 AI 승인 것 같아요. 애플이 갖고 있는 AI 기술 중 최고의 기술은 그것은 세계 최고이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 증시의 주인공은 단연 애플이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은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빼앗겼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요. 시리와 오픈 AI의 파트너십도 발표가 됐습니다. AI 시대 왕좌의 게임이라고까지 불리는 시장 상황에서 애플의 미래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만큼 애플에 대해서 깊게 알고 계신 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전 애플의 음성 인식 총괄을 맡으셨었고요. 그리고 또 SKT에서는 AI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AI와 관련해서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시기 힘들었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날들이 상당히 또 제한적이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특히 실리콘밸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개를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이제 눈에 띄던 게 애플의 음성 인식 총괄을 맡으셨었다. 어떻게 이게 인연이 닿으셨는지 애플과 어떻게 깊게 연관이 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학교 졸업하고 음성 인식 관련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잘 되어서 애플에 인수가 되어서 애플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 입사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시리가 탄생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애플에 입사해서 시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역시 사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그 음성 명령을 이제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애플 내에서 이제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한 회사가 애플에 팔렸다. 네네. 그래서 애플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합류하게 네, 됐대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어쨌든 공학 박사를 받았지만 한 회사의 CEO로 있다가 애플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저한테 어떤 역할을 주어줄지 몰랐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되게 큰 회사이고 저는 작은 회사의 수장을 맡고 있었지만 일단은 개발자로만 그냥 활용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사업 개발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애플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공과 노력을 들였고 그런데 왜 인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애플은 이제 비밀 유지가 상당히 철저한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뭐 왔노라 보았노라 뭐 아무것도 못 봤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티셔츠를 판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철저한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수 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해주다가 제가 입사하는 첫날에 저 이제 애플의 수장인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윤,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생각이니까 너희 생각도 함께 들어보고 이 우리가 골라놓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그게 애플의 시리를 총괄했던 부사장님이셨고요. 예, 저의 보스였죠. 팀 쿡과 함께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서 저한테 은인이시고 그런 더욱더 놀랐던 거는 애플이 그만큼 우리는 상당히 작은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애플의 전략에 이용할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여서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고 또 보람이 있은 만큼 책임감도 강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생각해 줬는데 우리 회사가 들어와서 기여를 못하면 안 잘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셨고. 네. 근데 2013년이라고 하셨으면은 스티브 잡스하고는 겹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저희가 들어왔고요. 그냥 재미있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신경을 쓰셨던 인수가 바로 시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인수였고요.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시리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셔서 시리가 탄생했고요. 네네. 두 번째 AI 스타트업이 이제 제가 했던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두 번째 회사입니다. 아, 애플이 진짜요? AI 관련 두 번째 회사 스타트업을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20개 이상 되는 스타트업들이 인수가 됩니다. AI 분야에서. 근데 저희가 두 번째여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리도 원래는 스타트업의 이름이었어요. 맞습니다. 계셨던 스타트업은 그러면 이름이 뭐였어요? 노바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었고요. 노바리스. 음성 인식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스타트업. 애플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니었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애플에 인수가 되었을 때 놀라웠던 거는 애플은 보통 그 기업을 인수를 하면 특히 작은 기업들은 그 핵심 개발팀들을 다 미국으로 옮기거든요. 네. 특히 쿠퍼티나 본사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저희 창업자 비롯한 우리 기술팀들은 안 가겠다. 나는 그냥 영국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인수딜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인수딜이 잘 되어서 그래서 영국에 몇 개 오피스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애플 사무실이 된 거죠. 저희 건물도 애플 건물이 되었고. 그 정도로 애플이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한 거네요. 음성 인식 기술이 지금도 그렇지만 AI 기술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안 되기 때문에 애플로서도 사실은 그런 고급 기술자들과 또 훌륭한 인력들이 있으면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인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았네요. 해안이 맞았네요. 지금 보면. 스티브 잡스가 시리를 인수를 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참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리를 인수한 거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13년 만에 애플이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발표하게 된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 그렇네요. 이번에 발표된 거.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요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가고 싶어요. 팀 쿡이라는 분은 그러면 직접 만나 보셨어요? 종종 회의 때 이제 배웠었고요. 네. 그런데 팀쿡 CEO는 그냥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그대로세요. 성격도 그대로시고 말투도 똑같으시고요. 네. 아주 차분하고 엄청나게 사려가 깊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키가 작으세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커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팀 쿡 CEO가 원하는 시기에 애플을 수장을 맡게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 끌어오셨으면 필요한 리더십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스티브 잡스가 물론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분 주위에 그분과 함께 애플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한 7, 8명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애플을 떠나신 분들은 스티브 잡스 한 명밖에 없으시고요. 다 나머지 분들이 아직도 팀쿡 포함해서 CEO 및 이제 수장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직이 활발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아무도 안 떠나고 사실 스티브 잡스도 떠나셨지만 떠난 건 아니지 않을까요? 회사를 떠났다기보다는 세상을 떠나신 거죠. 와 대단한데요? 정말 그러면 그런 거를 보실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남아서 유지해가는 의리랄까? 애플은 생각보다 따뜻한 컬처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애플은 마음껏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또 정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성을 어떻게 사회에 이제 공헌을 할까? 근데 이제 애플이 공헌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그 제품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요. 그래서 애플이 회사가 그 구성원들한테 주는 사랑을 곧바로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소양과 탤런트로 엄청나게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으면 그러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사랑이 전달되면 그 가치가 다시 회사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애플 컬처의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컬처는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체득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 컬처는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나 격언들을 보면 대부분 좀 사랑이나 정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그 격언들이 많잖아요, 명언들이. 그런데 저는 애플 컬처의 가장 큰 핵심은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스럽게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고민하고 또 사회와 사용자들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들어가신 이후에 더 느끼게 되셨겠죠? 훨씬 더 많이 느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애플은 비밀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 상당히 군대처럼 돌아가는 아주 딱딱한 컬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컬처도 있지만 그 컬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컬처가 좋아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컬처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 필요한 컬처를 이용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애플이 비밀 유지가 많이 되고 정말 오퍼레이션이 이피션트 회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필요한 서브컬처가 애플의 비밀 유지 컬처랑 애플의 군대 같은 그런 컬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걸로만 봐도 애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애플도 위기가 계속 있었고요. 잡스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지금도 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를 만드냐가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겠죠. 어떤 위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내지는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위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거기 수장들은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크고 작은 위기가 매일매일 있다. 예를 들면 아이폰 15이 나왔잖아요. 15. 네. 15 프로가 나왔는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아이폰 15 프로를 안 사면 어떡하지?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궁극적으로는 애플의 직접 고객들은 사용자들이니까요. 사용자가 애플을 외면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항상 있고요. 경쟁자들에 대한 위기의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갤럭시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자 있는데 의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그 경쟁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랑 경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아무리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사용자들이 외면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실패니까 저는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용자가 외면하면 우리는 망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랑을 받는 게 목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경쟁 이상의 목표가 있어서 경쟁자를 생각보다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으로. 그래서 WWDC나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나 아니면 키노트를 보시면 언제나 두 가지 엘리멘트가 있어요. 서프라이즈. 지금은 사실은 비밀 유지가 잘 안 돼서 서프라이즈가 많이 없어졌는데 서프라이즈를 주고 근데 서프라이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서 겁나는 혹은 안 좋은 놀라움이 충격 있고요. 같은 거. 충격적인 것. 어떤 놀라움은 우리한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놀라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딜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애플은 서프라이즈와 딜라이트를 동시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행복한 엄청나게 기쁜 놀라움이죠. 근데 그걸 주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플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다 그 키노트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처음으로 제품을 접했을 때 경험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더블하고 말씀하신 WWDC 네. 이게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사실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게 과연 이제 애플이 AI 시대에 뭔가를 내놓냐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관심사였는데 그날은 떨어졌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WWDC라는 거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받아들이셨는지. 영어로는 WW Worldwide Developer 개발자 컨퍼런스라서요. 그래서 WWDC인데 이걸 이제 좀 기니까 현대에서. W를 덥덥 그래요. WWDC라고 하기도 하고요. 덥덥. 또 더 줄이면 덥덥이라고 그래요. 네, 뭔가 애플 되게- 내부에서는 덥덥이라고 하고요. 네, 뭔가 되게- 덥덥에 오시는 분들이 개발자니까 개발자 컨퍼런스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플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투자자도 아니고 매체도 아니고 그 거기에 현장에 참석한 샘 얼트만 CEO도 아니고요. 개발자예요. 개발자가 관중이고 개발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최고의 VIP는 네.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은 개발자다. 그리고 제품 키노트 이제 9월에 혹은 가을에 제품이 출시를 하는 키노트인데 그때는 개발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고객이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이제 어쨌든 잠재 고객들이 네. 가장 중요한 청중이죠. 그래서 덥덥이랑 키노트랑은 조금은 저 발표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덥덥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서 우리 제품들이 훨씬 더 이제 사랑을 받는 제품들로 거듭날 건가 네. 하는 거여서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이제 애플 바깥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앱을 개발하는 앱 개발자들이 예를 들면 애플의 AI 기능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본인들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지에 대한 그런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WWDC가 그 행사가 2시간이지만 네. 원래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주일 동안 이 개발자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외부의 개발자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또 애플 개발자들과 이제 많은 교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교육과 훈련과 그런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애플이 개발자 생태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핵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면 이 WWDC 키노트의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이 해석한 AI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AI가 앞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아직도 애플은 제품을 중시하는 컬처이기 때문에 저는 제품들이 그 WWDC, 그러니까 개발자와 제품이 키워드였지 AI는 이제 그 개발자와 제품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한 혁신의 도구에 불과하고요. 저는 그 애플이 일부러 그래서 AI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번에 WWDC의 그 테마도 충분히 다른 회사 같으면 AI를 이용한 어떤 키워드 테마를 넣었을 텐데 네네.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건 애플이 그만큼 AI가 부이고 정말 주된 목적은 AI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줄 건지에 이제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는 AI 관련해서 애플이 뭐 내놓을까 막 이것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만 레이더에 더 먼저 잡혔을 수도 있는데 애플을 깊숙이 아신 박사님께서 보신 거는 오히려 그게 부였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컨셉은 AI였는데 그러나 역시 애플은 애플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은 월요일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생각에 잠깐만 AI가 중요하긴 한데 애플이 왜 그러면 AI를 마지막에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흔히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통용되는 컨셉인데요. AI 플러스 X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AI를 이용하면 AI와 교육, AI와 의료, AI와 공공, AI와 노후, 인구, 기후 등의 문제 혹은 사업 영역들을 AI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AI 플러스 X의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플러스 X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I 플러스 X가 아니라 사실은 X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AI. 사업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AI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알아야만 AI가 도움이 되지 AI를 무조건 거기에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를 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이 플러스라는 개념이에요. AI와 X가 예를 들면 X 플러스 AI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X라는 사업에 AI가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첨가만 돼서는 사실은 그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할 것 같고요. AI는 AI의 특성 자체가 어떤 산업과 어떤 영역과 문제들을 깊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당히 disruptive한, 상당히 임팩트가 큰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잖아요. 네, 파괴적. 그럼 그 파괴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더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고요. 만약에 수학적 컨셉을 제가 만약에 꺼낸다면 이거는 X의 AI 승이에요. AI가 지수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도 아니고 AI가 지수가 되어야만 그 지수가 제곱이 될지 3제곱이 될지 10제곱이 될지 모르겠으나 AI가 지수가 되어야만 세상이 바뀌고 플러스나 곱하기로는 도저히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보여준 게 X의 AI 승인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X가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
애플한테 X는 제품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워치, 에어팟, 비전 프로 등등과 같은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통한 경험이 X거든요. 그럼 그 제품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지수를 곱하냐, 그 지수를 만드냐. 그게 이번에 핵심이라고 봐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어떤 WWDC의 올해의 키워드나 테마를 잡는다면 저는 X to the AI. 그러니까 X의 AI 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I 플러스 X를 논하는 시대에 X 플러스 AI도 놀라웠는데 X의 AI 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느낌인데 그러면 그걸 애플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애플만의 고유한 거였다면 사실은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인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하는 오라클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X를 바꾸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케이스예요. 예전에 오피스라고 하는 엄청난 X가 있었는데 그것을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를 얹어갖고 X의 AI성을 만든 거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죠. 왜냐하면 AI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 지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웃긴 거는 자꾸 수학 얘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사실은 지수도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의 제곱이냐 5의 제곱이냐 1의 제곱이냐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1의 제곱은 1이 제곱이든 3제곱이든 100제곱이든 변하지 1이에요. 않아요. 근데 내가 X가 1인데 이것을 지수로 AI 1000배가 되는 AI 지수로 1에 1000승을 하더라도 1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X의 본질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X가 1에서 5에서 10으로 될 수 있고 더불어서 10의 X승, 그러니까 10의 AI승을 어떻게 이제 곱할 건가? 네. 로그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 사람들은 그 이슈보다는 AI가 워낙 신기하고 똑똑하고 너무너무 획기적이다 보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패러다임은 AI가 주가 아니라 X가 주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AI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LLM이나 대형 언어 모델이나 네.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골고루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내 분야에서 X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거라는 거를 고민하는 건 우리의 숙제이고요. 그 숙제가 AI 만드는 사람한테도 있지만 지수를 베이스를 만드는 사람한테 훨씬 더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 WWDC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이니까 네. 정보 전달이 X라면 네. 그걸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지를 맞습니다. 근데 AI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 정보를 통해서 이제 대중에게 어떤 정보에 관련한 우리의 뭐 사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팩트에 기반한 기사나 이런 정보들을 유용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매체잖아요. 그런데 AI를 이용하면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뉴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뉴스가 가짜가 아니라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짜가 아니고 사용자들과 사회의 프라이버시나 세큐리티를 보장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단서 안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엄청나게 파괴적인 뉴스 보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게다가 AI가 사는 세상은 디지털 세상인데 그 디지털 세상은 사실은 거의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커스트가 안 들잖아요. 인터넷이 거의 공짜고 사실은 커스트가 낮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낮은 커스트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산업이 만약에 언론이라면 언론도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소위 말해서 AI를 아직 편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나의 X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본업이 훨씬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일 것 같아요. 맞아요. AI를 정말 그렇게 툴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AI가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나온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나 모바일 핸드폰 기술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모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나의 지능보다 높아지는 건 아닐까?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닐까? 지금 있는 나의 현재 X가 물론 많은 약점과 기저질환이 있지만 AI가 들어옴으로써 물론 X to the AI인데 이 AI가 내가 원하는 X를 실현하지 않고 파괴적으로 이 X가 바뀌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AI의 이 지수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돼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하급수적인 변화잖아요. 여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AI가 그만큼 파괴적인 것만큼 세상에 해를 줄 수 있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AI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개발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개발을 해서 애플같이 제품을 내는 사람들, 어떤 기업의 윤리 책임이고요. 또 정부로서는 정부의 규제 책임이고요. 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윤리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AI라는 엄청나게 파급력 있고 파괴적인 기술을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만드냐. 이 문제는 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어서 아껴두고 아까 WW 덥덥과 덥덥.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은 거기에 샘 알트만 오픈 AI 그 CEO가 왔잖아요. 이렇게 파트너십까지 발표가 된 상황에서 보자면 거기서 조금 더 대우를 받거나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애플이 추구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이랑 개발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샘 알트먼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그러한 파트너십이었다면 샘 알트만은 무대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파트너십을 한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은 그 정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애플이 제품, 특히 이제 시리라고 하는 AI 음성 비서, 그 다음에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로 이제 오픈 AI가 만든 GPT-4o, GPT-4o의 모델 기반의 챗GPT 서비스를 애플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길을 터줬다는 게 사용자 경험을 봤을 때는 애플 사용자들이 애플 시리를 이용하다가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영역으로 갔을 때 시리가 그때 사용자한테 오픈 AI의 GPT-4o 혹은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화면에 띄우고요. 그 화면에 응답을 yes라고 한 사용자에게만 오픈 AI의 GPT 모델의 결과를 출력하고요. 결과를 출력하는 UI, UX도 애플이 다 컨트롤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플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의 5가지 핵심 키워드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퍼스널이에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나머지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인투이티브 뭐 그런 건데 파워풀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덥덥듯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애플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퍼스널이에요. 퍼스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AI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단어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픈 AI와 협업은 하지만 오픈 AI로 애플 사용자의 프라이빗한 개인정보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천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애플 모델을 이용했는데 사용자가 어떤 이제 요구사항을 말 얘기를 하면 그 AI가 핸드폰 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도움을 필요 없이 서버의 도움 필요 없이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델도 있겠지만 더 복잡한 요구사항들은 태스크들은 사실은 서버에 있는 아주 큰 용량의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그런 큰 용량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애플은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개인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서버에 올렸을 때 애플조차도 그 애플 서버지만 그 사용자에 있는 그 데이터를 못 본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획기적인 일이고요. 네. 사실은. 예.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얘기보다 저는 상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강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차단한 거예요. 왜냐? 그 애플 서버, 그러니까 이제 AI가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서버를 언제든지 그 외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제나 오픈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부가 규제를 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예요. 그래서 애플 자체가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 거죠. 근데 규제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네. 제 생각에는 이 규제를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가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애플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AI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 애플이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세상의 지식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정보가 전혀 안 가는 일반적인 그런 AI 리퀘스트를 GPT에 하는데 과연 챗 GPT를 만든 샘 얼트먼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시면 많은 경우에 철학적으로 다르잖아요. 오픈 AI는 서버로 모든 게 다 가고 사실 오픈 AI는 현재 핸드폰과 같은 디바이스가 없는 상황이니까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오픈 AI와 애플의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게 조금 곤란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과연 이해득실로 따져봤을 때 승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이제 협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픈 AI가 원하는 그 어떤 가치가 금전적 가치라면 그것도 될 거고요. 오픈 AI는 또 간접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뭐 몇억 개 되는 아이폰에 적어도 미국 영어 현재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애플 사용자들한테 챗 GPT 서비스가 아무런 허들 없이 계정 관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시리나 아니면 애플 서비스에 녹아들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권리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아마 오픈 AI가 배우는 거는 아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애플과 같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AI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배울 것 같고요. 애플은 제 생각에는 오픈 AI GPT 말고도요. 엔트로픽이나 맞아요.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나 네. 프랑스 회사 미스트랄이나 저는 우리나라의 회사들도 여기에 포함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세계의 유수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과 협업을 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기회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독점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보이세요? 지금은 또 이제 벤처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 뭐 대기업들은 다 이제 그런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 나름대로는 훌륭한 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장 그 키워드는 모델도 아니고요, 랭귀지도 아니에요. 키워드는 라지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요.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자본의 싸움이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애플과 같은 그런 디바이스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오픈 AI 같은 파트너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애플과 관련해서는 또 왜 이렇게까지 프라이버시 애플이 과도할 정도의 집착이랄까? 그것 때문에 생산되는 부수적인 부작용들까지 언급이 될 만큼 애플은 일단 회사 철학이 개인정보 보호,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호받는 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이 개인 사용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것도 있지만 나의 개인정보를 이렇게까지 보호해주는 애플이 다른 것도 잘 해주겠지 하는 신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조금 달라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입장이. 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유럽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런 개인정보가 좀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애플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민들이
예를 들면 그 정보가 나는 정보보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더라도 애플 철학은 잘 알겠지만 우리의 철학은 정보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거는 아마 슬라이더 같은 버튼으로 아마 사용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 아이폰에 있는 버튼으로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주자. 왜냐? 보호받을 권리도 사용자한테 있지만 선택할 권리도 사용자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폐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AI를 개발자니까 애플에 있는 AI 개발자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서버에 못 올리고 또 어떻게 보면 AI는 데이터로 먹고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존재인데 그 AI가 정말 잘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피 같은 데이터를 애플은 개인으로부터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애플에 있는 AI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기술 혁신은 뭔가가 부족할 때, 뭔가가 어려울 때, 뭔가가 결핍일 때 나오거든요. 그걸 뚫으려고. 그래서 애플이 갖고 있는 AI 기술 중에 가장 아마 최고의 기술은 물론 애플이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애플 AI 기술 중에 가장 훌륭한 기술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한테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은 세계 최고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AI를 활용한 기술이요. 네. 그게 애플의 최고 장점이다. 사실 박사님께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랄까? 그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럴 때는 애플의 주가 전망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네. 박사님께는 차마 그렇게 여쭤볼 수가 없고 네, 애플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저한테는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애플이 주식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애플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존경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애플에서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훨씬 커요. 그분들이 애플을 떠났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애플한테 그렇게 큰 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주로서의 정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제가 4년간 재직한 SK텔레콤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소프트웨어, IT 이런 모바일 기업에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주신 정성과 사랑, 그다음에 제가 또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특별한 회사인 것 같아요. 다시 애플로 돌아가면 애플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요. 저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AI도 사실은 애플이 원했던 그런 기술 혁신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원했던 혁신이어서도 이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애플은 모든 걸 조심스럽게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회사인데 신중하게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생성형 AI가 많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어쩌면 애플도 할 수 없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애플의 본연의 색깔로 이걸 해석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애플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AI가 저는 앞으로의 애플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단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AI 기술의 가능성도 높게 보지만 저는 또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폐단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굴곡이 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 굴곡을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 이게 애플의 숙제이고요. 궁극적으로 애플의 어떤 그 목표와 애플 제품의 목표와 제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똑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네.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ugmented intelligence예요. 결국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지능을 증강시키는 인텔리전스 기술이 증강. augmented AI 기술인데 이번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했잖아요.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도 애플 뒤에 있는 A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augmented intelligence일 거예요. 사용자들의 지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실력을 증강시켜 줌으로써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AI를 만들고 싶은 게 애플의 목표라 그 두 가지 목표는 사실 일치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증강을 하려면 사람들도 같이 진화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이 그런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애플이 그런 생각만 갖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애플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밝은 곳이 있지 않을까. 밝은 곳들이. 저희 삶도 그렇지만 미래라는 게 항상 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보는 것보다 미래의 색깔이 뭔지를 보면 저는 되게 다채로울 것 같아요. 애플의 색깔도 다채롭고요. 그런데 곳곳에 아마 그 어떤 밝은 빛들이 있는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애플 개발자 회의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찬스였던 게 그걸 통해서 이제 박사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마무리 질문 이걸로 드릴 텐데 개발자 회의 관련해서 덧붙이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번 개발자 회의는 좀 달랐던 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얘기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야 되고 AI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꽉 찬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꽉 찬 내용이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플 내에서는 이거를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느낀 소감은 앞으로 애플에 있는 제 예전 동료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올 애플의 신제품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해서 그거를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그거는 지금 애플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전망으로라면? 네, 뭐 그래야겠죠. 그게 그 친구들의 사명이니까. 내가 챗GPT한테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아도 AI 비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나의 상황, 나의 로케이션, 시간,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나한테 제안을 해주고 일 자체도 해오는 이런 비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비서의 미래상인데 애플이 그걸 조금씩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애플이 이 일을 2009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